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한 시민분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감면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 다시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겨울 가장 매서운 추위도 찾아왔는데 한파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석 달 사이 재시험이 2번이나 치러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부안군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 올린 7,500여억 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에 이어 정읍, 무주, 순창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곳곳에 어제부터 내리던 눈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눈 예보는 계속 있습니다. 이번 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도 몰려왔는데 자세한 날씨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눈은 오후 들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서해 섬과 해안가에는 계속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군산 선유도 13.8cm로 가장 많고 군산 말도 10.9, 장수 5.4cm 등입니다. 눈구름대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서해안엔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들어 눈발이 다시 거세지면서 이후로 전북에 1에서 3cm의 눈이 또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0시 4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상관 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무주군 설천면에서는 식당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는 등 눈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들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한파도 심했죠. 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이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이 바깥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이따금 스치는 바람에 얼굴과 뒤끝이 아릴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3에서 7도까지 오르며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시작된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 활동할 땐 보온에 특히 신경 쓰고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도관이나 수도 계량기를 헌옷 같은 보온재로 감싸 동파 사고도 미리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젯밤 대설특보가 내려진 중부 내륙 지역에는 최대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오전까지 한파특보까지 이어졌고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하늘길과 뱃길은 물론 철길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비스듬히 기운 채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눈길에 미끄러진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버스에 갇힌 19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이제 낙차가 꽤나 한 약 3m 정도 꽤나 높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또 눈길에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2m 높이의 배수로로 추락하는 등 밤새 내린 눈으로 충북에서만 3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파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곳곳에서 출근길 정체도 속출했습니다.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 운행은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늦죠. 궂은 날씨에 하늘과 뱃길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청주와 군산 여수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가 10편 이상 결항됐고 3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제주와 내륙으로 가는 일부 여객선도 발이 묶였습니다. 또 강추위에 오전 한때 대전역 인근 철로에서는 선로 장애를 겪은 경부선 4하행선 KTX 열차 20여 대의 운행이 줄줄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에 양수인가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업부가 양수인가를 철회한 것을 두고 발전 사업권을 뺏긴 시행사는 물론 관련 업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쟁점은 무엇인지 서윤덕 기자가 정리합니다. 산업부는 2015년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4,2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에 100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허가 때부터 A업체가 가지고 있던 발전 사업권은 지난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시행사로 넘어갔습니다. 산업부는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조사를 벌여 지난해 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발전 사업권을 A업체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시행사의 발전 사업권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산업부가 밝힌 철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부 투자가 취소되는 등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았고 A업체가 사전개발비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국계 자본 유입과 A업체가 7,000배 넘는 이익을 봤다는 내용은 철회 사유가 아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관련법상 지분 변경만으로 인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업체 사전개발비 부풀리기에 대해선 투자자 간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의 인가 철회 결정에 시행사가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 일부에선 발전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그 정도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석 달 사이 재시험이 2번이나 치러졌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현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기말고사를 치른 이 학교에서는 1학년 수학시험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험 도중 해당 교사가 잘못 출제된 문제를 찾아내 수정 조치했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 시험을 치르던 한 학생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아 전 학생이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틀 뒤 치러진 1학년 화학시험에서도 두 문항에 정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해당 문항을 삭제 처리했습니다. 앞서 2달 전 중간고사에서도 2학년 수학시험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시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석 달 사이 2차례나 재시험이 치러지면서 학습 부담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문제의 출제하는 데도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선생님들한테 강화 연습을 또 할 거고요. 공동 출제의 경우에 대해서 교차 검토를 갖다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전북교육청도 뒤늦게 교사 연수와 상담 등 대책을 내놨지만 관내 학교 재시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문항 출제 관련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평가 관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컨설팅을 일선학교에 잇따른 실수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학사관리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는 3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은 야간과 휴일에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통행이 뜸한 야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에까지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무나 달도 심하니까 아무 학생들도 없는데 도로가 비어 있는데 그게 30km 넘으라고
단속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여론을 반영해 강원과 대전, 대구 등에서는 몇 곳을 정해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청해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속도 제한을 거기에 맞게 작동이 돼야 되고 또 홍보도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좀 해야죠. 하지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전북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200건 넘게 일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여전해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제한속도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갔다 오거나 이러면 좀 늦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혹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시범 지역과 도입 시기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초 240여 대에서 최근 640여 대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가 참사 현장 인근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운영됐던 정부 분향소와는 달리 일부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사이 이태원 광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가족협의회가 주도해 차려진 시민분향소엔 희생자 158명 가운데 설치에 동의한 76명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희생자의 사진이 없는 빈 액자와 국화꽃만 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했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선 희생자의 영정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를 향한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시민들의 분향을 부탁했습니다. 시민분향소의 운영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향소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영정사진 앞에 먼저 헌화한 뒤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와 용산서방서, 용산구청 등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을 포함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은 이들 피의자 여러 명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서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특수본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결백을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 오늘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을 검찰이 돈뭉치 증거로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압수 목록에도 없던 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봉투째든 이 조의금 부의금을 돈 뭉치, 현금 뭉치로 만들어서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탄, 특권 비판을 우려한 신중론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비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정치 탄압적 성격의 보복수사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그래서 당론을 정하기보단 자유투표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3차례 이루어졌는데 전부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5건 가운데 3건은 폐기, 2건은 부결됐는데 모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사망 당시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국정원 관계자에 지시한 혐의인데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이틀 전 미리 출석을 예고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 서해 피격과 관련된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첩보를 접한 직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 별도의 파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국정원 본연의 보안을 이유로 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월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냐는 질문엔 당시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정보 수집 기관일 뿐 무언가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 회의 직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원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비서실장에게 보안 유지와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당일 오전까지 46건의 첩보 자료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시 구조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지난 10월에도 유족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더는 협상할 게 없다며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독자적인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원안 639조 원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0.7% 정도만 삭감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을 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 정부 첫 해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앞서 여야는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에서 2%포인트라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에 제출한 거라며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군함도에 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는데 기존의 보고서와 주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보고서 원문을 입수해 분석해봤는데요. 유네스코가 권고했던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보존 현황 보고서입니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징발, 즉 일본인과 같이 국가동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인의 동원은 당시로선 적법했고 일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한반도에서 온, 즉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에서 온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다. 노예와 같은 노동에 강요받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처참할 정도로 열악했던 당시 노동 환경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노동의 현실을 기록한 명백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나갔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록, 일본인들의 일기, 중국인 포로의 책이 열거돼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견해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기술했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대해서도 실은 조선인도 당시엔 일본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일본 정부는 억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인식, 군함도를 미화하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은 민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一つの小さい島は一家だったと、非常に住みよかった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どうしてこれが強制労働虐待なんでしょう。 이 보고서는 또 다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후보 신청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제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억지 주장을 또 반복할 걸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내년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둘 다 올해보다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년 오르던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5%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25만 가구를 선정해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평균은 53.5%로 올해보다 4.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감소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마이너스 5.41%, 제주 마이너스 5.13%, 울산 마이너스 4.98% 순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가 10.68% 하락하는 등 서초, 송파 등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되돌리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토지 공시가격도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보다 6.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들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5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문 광고나 SNS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내세워 상장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제로 공시 자료가 없거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2만여 명 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6달째 줄고 있고 앞으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2만 6천 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에서 23만여 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제조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보험,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48만 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7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15살에서 29살 청년층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더 빨라 고용률은 62.7%로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매도 고용률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취업자 수는 많이 늘지는 않거나 줄어들지만 고용 상황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용 상황에 대해 통계청은 높은 금리와 환율 불안,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 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통계상의 기저효과와 함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앞으로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DI가 전망한 내년 신규 취업자 수는 8만 4천 명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첫째, 정읍 소식을 실은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정읍 씨가 소싸움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정읍 녹색당은 동물학대 논란 등으로 2019년부터 중단됐던 정읍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이 내년에 2억 8,500만 원 편성됐다며 정읍시 의회에 해당 예산 전액을 보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정읍시와 시의회가 소싸움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 보상 등 합리적 대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가 BTS 멤버 RM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RM 측으로부터 촬영 제의를 받은 두문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 부안군 새만금방조제 특설무대에서 낙화놀이를 시연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낙화놀이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뽕나무 숯과 소금, 쑥 등을 넣은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 타오를 때 나오는 불꽃 등을 즐기는 전통놀이입니다. 다음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의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지난 5일 기준 올해 강천산 누적 관광객 수가 88만 4,500여 명으로 2019년 93만 4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창구는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내년 예산으로 7,5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문화와 관광, 환경,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교통과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였습니다. 네, 이번엔 방금 전해드린 대로 내년 부안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안군이 최근 7,500억 원이 넘는 본 예산을 의회에 보고했죠. 올해와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은 내년도 부안군 예산은 6% 약 42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증가율은 작년에 9.6% 증가한 거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은 최근 5년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매년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역시나 자체 살림살이인 자주 재원이 크게 늘기보다는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재정 자립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올해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7.84%로 무주 지난 장수 순창 이렇게 도내에서 하위 5위에 그쳐 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나 0.03이라는 소폭이 상승해서 7.87%에 머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네. 편인데 인건비는 내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중이 늘었는지요? 예, 내년도 부안군 공무원 인건비는 32억 원이 늘어난 881억 원입니다. 올해와 대비하면은 3.73%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자립도가 0.03% 소폭 오른 것에 비하면 인건비는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인건비가 부안군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재정 자립도가 7.87%에 그치는 부안군으로서는 여전히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주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그렇지만 부안도 그런 지자체에 속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부안 독립신문은 기사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2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부안군이 매년 1천억 상당의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2월 된다고 이제 수차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과 결산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예산이 많다 적다 아직 추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부안군이 작성한 예산서에는 2월금을 올해보다 6% 줄였습니다. 반면에 실제 세입이나 세출과 차이가 있어서 남게 되는 잉여금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은 7.7%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결국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 크기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더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세출 예산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올해 예산보다 눈에 띄게 줄거나 혹은 늘어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올해 크게 늘어난 분야는 총 3분야인데요. 문화와 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 분야가 올해에 비해 각각 내년에 170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인이나 청소년 분야는 86억 원이 올라가서 내년에는 약 820억 원이 이 분야에 쓰이는데요. 이 수치는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하고 부안군 예산에서 가장 큰 예산에 속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이제 크게 줄인 분야는 일반 행정 항목과 도로라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25억, 도로는 42%인 약 70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봤겠지만은 저희가 복지는 늘리고 토목은 줄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 효용을 높인 예산으로 평가해서 기사화하게 됐죠. 이런 변화를 보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다만 아쉬운 것은 지역개발 분야도 200억 가까이 늘리면서 개발 위주의 사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인구 감소와 소득 격차 확대 등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위험의 실질적 피해자는 미래 세대라고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부안군 의회가 민의와 시대를 잘 반영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군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네. 부안군의회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존의 접종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 갈수록 감소해 재감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야외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핫팩과 난로로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방호복 같은 걸 입으려면 이 점퍼를 벗고 입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되게 난로나
손 핫팩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확실히 춥기는 춥습니다. 한파 속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지금 선별진료소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11월 말 둔화하던 증가세가 지난주부터 다시 가팔라집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수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은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꾸준히 늘어 11월 마지막 주에는 15%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자연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재감염이 이런 면역의 감소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현재의 이가 백신의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더나의 BA.45 기반 이가 백신도 오늘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이가 백신의 당일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예약은 이달 19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 중인 정부는 이달 23일에 구체적인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모악산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사이 전북 대부분 지역에 한방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을 알렸는데요. 내륙 지역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북 많은 지역에 다시 비나 눈이 올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 되겠고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전주가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6도 안팎으로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무주와 진안, 장수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완주가 6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